너네한테 이제 이걸로 프린트로 주는 거는 그냥 딱 우리 내신용, 알겠지? 그렇게 필기를 좀 나눠서 이제 섞어서 할게요, 쌤이. 잘 봐. 자, 일단 1960년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후 상황이라는 거야. 하나만 체크해 둘게. 전후 상황이야. 됐지? 무슨 얘기냐면 6.25라는 엄청난 이제 민족의 분단이 있었어. 근데 6.25를 단순하게 민족 간의 어떤 대립이다, 뭐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얘는 이념 대립이었다는 거지. 문제는 이념 대립이라는 거대한 거시적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민주주의와 그다음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초월하는 엄청난 큰 개념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거냐면 이념의 대립이 가족들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 전쟁의 양상이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고 내가 저들의 땅을 탈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냐면 우리 가족이 파멸되는 거야. 내가 저 새끼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가족이 파멸돼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제살 파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념 대립이 계속 있고 중요한 거는 외부의 개입이지. 그냥 남과 북만 전쟁을 해서 했으면 아마도 그냥 끝장 보고 우리끼리 끝났을 텐데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이제 연합국, 영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지 못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형하고 가족이야. 우리끼리 싸웠어. 우리가 형제야. 그럼 우리끼리 겁나 싸우다가 치고받고 해도 어쨌든 우리끼리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안 볼 거 아니고 봐야 되잖아. 가족끼리 싸우면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될 거야. 내 생각에는. 물론 뭐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사람을 죽였잖아. 어쨌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어쨌든 치유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치유가 안 됐어. 끝이 안 났어. 어떻게 끝났어? 애매하게 끝났잖아. 맞지? 그냥 죽이기만 하고 어느 쪽으로 한쪽이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지 않고 미완으로 끝났어. 현재까지도. 됐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그 당시에 휴전을 하던 당시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남한 사람이 된 거고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당연하게 이산 가족이 생기면서 가족 자체가 아예 파멸에 이르렀다 라는 시기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문학의 패턴에서 전후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전쟁의 참혹성.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개인의 파멸 정도로 쌤이 생각할게요. 얼마나 한 사람이 무너지고 얼마나 한 사람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트라우마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한다면 다른 작품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전쟁을 내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의 희망 내지는 뭐 이런 트라우마를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일련의 어떤 극복 과정들을 그런 봐봐.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지만 전쟁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시 사람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면 연대라는 연대라는 일종의 가치들이 굉장히 강조받을 거야. 됐지? 이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넘어서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양상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봐봐. 우리 지금 이라크 전쟁 했었던 군인들 가로는 쇼츠 같은 거에 뜨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전쟁인지 착각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폭력성을 보이잖아요. 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막 그 사람들 총성 소리가 들린대.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미국 한복판에 있는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사람들한테 공격하려고 하고 총 들고 다니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인단 말이야. 트라우마적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얘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빠지냐면 퇴폐주의로 빠져요. 됐죠? 그 어떻게 될 거냐면 야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졌어. 이 나라는 망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즐겨. 됐지? 여기서 퇴폐주의라는 거는 단순하게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물론 파멸이긴 한데 엄청 막 즐기고 향락적이고 이런 식의 문학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뒤지는 게 낫잖아. 어차피 너네 뒤질 건데 나 운이 좋아서 전쟁에서 안 뒤졌거든?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치고 그냥 막 살게. 이런 식의 퇴폐주의 작품들이 나와요. 당연하게 우리 국어에서는 안 나와요. 이해돼? 이거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데 문학의 양상을 보자면 퇴폐주의가 훨씬 많아. 알겠지? 왜? 그 전쟁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거든. 이런 작품은 의외로 적어요, 개수가. 야, 전쟁이 끝나자마자 생각을 해봐봐. 내가 참혹성을 얘기하는 작품 되게 많아. 근데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과연 살아있을까? 이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되겠니? 이 전쟁의 참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폐주의 작품 또 쓰더라고. 대체 이 사람의 개인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 전쟁이 방금 끝났는데 재건의 희망 이런 걸 얘기하는 작품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봐. 그잖아? 거의 없어요. 됐죠?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퇴폐주의 작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의 참혹성이나 재건의 희망을 얘기한 작품은 우리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우리 문학 안에서도 되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으로 분류가 돼야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얘가 중립국을 찾아가. 내가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잖아. 중립국을 찾아가. 일단 가긴 가지.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바다 안 읽어봤어? 나만 읽은 거야? 바다에 빠져요. 바다에 빠졌으면 암시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고 2년 대립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단순하게 남한과 북한이 아닌 중립군으로 가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암시되어져서 마무리된단 말이야. 즉 찜찜하게 끝나. 이해돼? 일로 빠지기 직전까지 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노답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이런 전쟁을 겪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이거 뭐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전쟁의 참혹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군인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군인의 입장으로 이 전쟁을 서술하게 되면 이제 1인칭이겠지 아마도. 뭐 이거 이제 관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군인의 입장에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개인이 겪는 엄청난 공포적 상황 혹은 이제 엄청난 이런 전쟁이라는 압박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절대 영웅적이잖아. 알겠지? 굉장히 끔찍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상 그 상황에 닥쳤는데 가만히 그냥 벌벌 떨고 이제 견디고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글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인간의 실존적 고민이거든.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쓸게. 인간의 실존적 고민. 근데 전쟁 초기에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군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갖다가 그대로 서술해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 그 가족들 내지는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묘사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봐봐. 군인은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군인은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쟁을 하는 거니까 정당화 어느 정도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몸을 지킬 수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당성도 있고. 왜? 군인이잖아. 됐니? 실제로 전쟁이 나면 뭐 국제협약 지켜지는가 모르겠지만 국제협약에 의해서 민간인은 죽이면 안 돼요. 군인이 민간인을 죽였다? 그게 저쪽 국민이든 우리 쪽 국민이든 상관없어. 이 군인은 아마도 그 사형당할 거야. 군사집행감이야. 되니 어느 경우에도 민간인을 건드려서는 안 돼. 군인은 군인만 죽이는 거야. 저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포로를 잡을 때도 군인 포로를 대접하는 것과 민간인을 대접하는 건 달라. 민간인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사상이 일어나잖아. 그렇잖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됐지? 어쨌든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인 그 전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폭약이 겁나 터지고 재미난 일일 수도 있는 거야. 폭죽놀이 같은 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됐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기관총 소리가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인식하냐면 콩 볶는 소리랑 똑같다고 해서 콩 볶는 소리가 난다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콩 볶는 소리가 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서술되었던 문학 작품에서 유래된 표현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때? 걔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 먹는 냄새인 거야. 실제로 막 화약 냄새도 나고 이상한 매캐한 냄새가 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탄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콩을 볶는가 보다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콩 볶는 소리가 한참 지나가고 나서 오빠가 쓰러졌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 거죠. 오빠가 왜 쓰러진지도 몰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네가 순수하니까 이 순수한 존재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서 더더욱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할 수 있겠죠. 가족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왜? 하얀색 백지의 애가 그냥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작품은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뭐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통해 가지고 그려낸 건데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좀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결이 달라요.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느냐 그런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고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이제 그 주인공의 어떤 상황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다가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적는 것들 한번 적어볼게. 일단 이 작품은 굉장히 관념적이야. 그리고 철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념 대립을 소재로 잡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이념들이 나에게 어떠한 유토피아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띄어.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부분적으로 당연히 나의 생각들을 서술해줘야 되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흘러가요.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회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수록된 부분이 회상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광장이 서술된 시점은 지금 배 위야.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포로들 정확히는 이제 그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포로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배 위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야, 너 남한 갈 거야, 북한 갈 거야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장교들이 와서 야, 북한 오면 이렇게 해줄게, 남한 오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 지식인인 거야.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얘를 데려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얘한테 남한에서도 오고 북한에서도 한 번씩 와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부분은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됐죠?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중립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야 정확히. 됐지? 그러니까 옛날 일을 계속 회상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의 주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내가 이게 주제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 실제로 자습서에. 그래서 내가 이걸 그대로 쓰긴 했는데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어. 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진정한 삶을 추구했다요. 됐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러한 환경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상 그런 환경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꿈과 이상을 추구한 거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거잖아.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빨간색 쓸게 쌤이 비극적 결말. 항상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왜? 암시되었다고 늘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됐죠? 투신 자살했다, 내가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안 나오고 제3자들이 한 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암시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암울했다야. 알겠지? 그만큼 시대 상황이 암울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됐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으로 보자면 자, 내가 지금 기본 서술을 하는 거는 배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배 위에서 이틀간의 여정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타르고호거든. 이게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배인 거예요. 그런데 회상을 하는 씬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광복 이후부터 어디까지냐면 6.25 종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일들을 회상을 중간중간에 토막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적 배경으로는 어쨌든 배 위는 어디냐면은 지금 인도양이거든. 그러니까 바다 위야, 바다 위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남한과 북한이 없는 곳이야. 아주 멀리 떨어진 어딘가야. 그런데 내가 회상씬을 할 때는 어디냐면은 남한과 북한에 있을 때가 각각 나와요.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시간적 배경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걸 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만 전달해주고, 자, 광장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만 한번 전달하자면, 이 공간적 배경만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명준이거든. 주인공 이명준은 뭘 원하냐면 광장과 밀실이 조화로운 곳을 희망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교과서 실린 곳에는 밀실이 안 나와요. 알겠지? 밀실이 안 나와서,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선생님 여기 뭐 방 안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밀실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 작품 전체에서 나오는 밀실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가르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굳이 가르치자면, 이제 원래 광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공동의 생각 내지는 토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곳이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거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광장과 반대되는 개념이 밀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밀실은 어떤 거냐면 안락하고 사생활이 보장돼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추구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개인적인 공간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 공간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공간이니까 실존적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립되는 요소거든. 근데 이명준이 추구한 건 뭐냐면 광장과 밀실이 조화로운 거야. 어떤 상황에서는 광장이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밀실이어야 되고, 즉 자유와 집단이 같이 존재하는 어딘가야. 이게 당연히 조화로운 거죠. 당연히 이런 곳이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은 광장은 있는데 밀실이 없어요. 이념상 그래, 그지? 그리고 남한은 어떤 곳이냐면 광장은 없는데, 됐죠? 굉장히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밀실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둘 다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명준은 원래 남한 사람인데 남한에서 혼자 있다가 아버지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조사를 받아. 근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봐봐. 당연히 좋게 조사를 안 받았겠지, 그지? 당연하게 자식들도 빨갱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지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버지가 빨갱이여서 지금 아버지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얘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 야, 나도 가버려야겠다. 나 그냥 빨갱이 될래. 이렇게 하고 북한으로 가요. 그런데 얘는 지식인이야. 됐지? 그래서 북한에서도 나는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갔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현실이. 물론 사회적 지위는 받았지만 정말로 얘가 원하는 자유나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아님을 깨달았어, 경험을 통해서. 됐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둘 다 조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3의 공간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제 중립국인 거야. 다만 이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각각의 설득자들이 나와요. 됐죠?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 근거를 정리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 수록 부분이 이거에 중요해서 설득 근거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걸 이제 말하기 전략이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득 근거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미리 내가 얘기를 하자면 북한 쪽은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 여기 오면 뭐 해줄게 라는 조건들을 달아. 그런데 남한 측은 사실상 저 전쟁 이후에 북한이 더 잘 살고 남한이 더 쓰레기였거든. 그러니까 남한은 전 국토가 그지화가 됐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정의 호소예요. 됐죠? 둘이 말하기 전략이 되게 달라. 그래서 그 근거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단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쌤 지금 얘기한 대로. 자, 봅시다. 자,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월북했어요. 그래서 치안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뒤에 풀려가요. 그래서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껴요. 자,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애인이 누구냐면 윤혜예요. 됐죠? 얘가 연애를 많이 하거든. 항상 그 여자가 나와요. 그 나라마다 여자가 하나씩 있어. 남한은 윤혜야. 됐지? 그래서 윤혜를 냅두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결혼을 앞둔 누군가를 두는 거야. 두고 어디로 가냐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월북해요.
됐죠? 세모 칠게요 쌤이. 자 월북을 해. 근데 월북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돼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획일적인 북한 사회에서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됐죠. 내가 북한이 더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돌이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어때요? 지금 좆된 거예요. 됐지? 내 이상이 전혀 없어. 이 사람 심지어 기자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인이었겠지? 그지? 지식인의 특성상 자유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야. 당연히 원하고 개성이나.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지.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은혜를 만나요. 됐죠? 은혜가 유학을 떠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만나냐면 간호장교가 돼서 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쟁 과정에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로 죽습니다. 됐죠? 엄청난 슬픈 이야기죠, 그죠? 전쟁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재회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쟁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오랜만에 봐서 전쟁 중에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바로 아는 척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 동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동굴로 가, 됐지? 아무튼 그래서 그 동굴이 나중에 나와. 어쨌든 그래서 명준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부분인 것 같아. 봅시다. 자, 방 안의 생리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봐. 통로보다 조금 높게라는 표현에서 이게 약간 권위적인 거지.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게 무대 장치로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이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잡혔거든. 그리고 항상 이 부분만 나와, 뒤에만 나와. 앞부분 잘 안 나와. 그래서 뒤에만 나오니까 맨날 시험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막 내신 문제가 나올 뻔한 것도 수능에서 많이 나왔고 했는데 내가 좀 재밌게 본 거는 뭐냐면 이걸 무대 작품으로 바꾸는 거야. 대체 장르를 바꿨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데 방 안의 생김새에서 통로보다 누가 더 위에 있냐면 설득자들이 높게 있어.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있는 곳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야. 저 사람들 높은 위치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보면서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설득하는 입장이잖아. 애초에 권위적인 거야. 권위를 표현한 거야. 저런 것들, 저런 장치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었다. 자, 네 사람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이제 봐서는 왼편, 오른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빠지게 되었으니까 뭐가 정해진 거예요?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동선이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통제를 받는 거죠. 자신이 포로라는 상황을 훨씬 더 압박받을 수 있도록 이런 동선들을 통제하는 거야. 됐지? 봐봐. 너네가 군대 가가지고 꼭 오른쪽으로 걷거나 왼쪽으로 걷는 게 규정되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돼? 오하열을 맞춰야 되지. 맞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질서유지 이런 차원보다도 뭐 숫자 세고 이런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오하열을 맞춰야 될 때 뭘 느끼냐면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집단의식이 생겨나. 나는 어떤 존재냐면 요 집단의 대열에 맞춰야 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부속품처럼 스스로 인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군대라는 획일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실제로 언니는 경험할 일이 없고, 근데 언니도 아마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로는 무슨 6개월인가 보낸다는데 가지 마라. 알겠지?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아마 너 때는 시범 사업을 할 거니까 선택을 줄 거거든. 안 간다. 갈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방법이 없으시고, 알겠지? 두 분은 방법이 없으시고 무조건 가야 되는데 가서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제 군기 잡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거든. 방 안에 있으면은 너네 동기야, 너네는 한 팀이야, 전우요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야. 그게 자신의 개인의 개성을 말살시키고 집단의식에 편입시키려는 과정이야. 됐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당한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네 사람의 공산국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이거 중국 사람이에요. 됐죠? 중국 대표라는 얘기야. 합쳐서 5명이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춰요. 나는 한 명인데, 오케이? 나는 한 명인데 5명이나 있는 거니까 압박을 주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지? 1대1로 면담하는 게 좋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일부러 저렇게 앉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앉은 안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회유하는 거죠. 말 안 돼요. 동무 앉으세요.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 명준의 의지가 보여요. 됐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얘는 이전에 애초에 본인이 지금 이게 답이 없다는 거 알았거든.
내가 남한도 경험했고 북한도 경험했단 말이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리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이미 해. 머릿속으로 자문자답을 통해서 야 이거 될까? 안 돼. 야 그냥 때려쳐. 야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상황이니까 누가 뭐라고 회유를 해도 안 넘어가려고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야. 태도를.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생략돼 있어서 그래. 잘 봐. 동문은 어디 쪽으로 갈 거예요? 중립국 이랬단 말이야. 중립국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처음으로 이 사람의 의지가 표현되지. 형광펜질 하나 치시고. 자, 두 가지 의미에서 내가 서술을 할게요. 첫 번째는 소극적 저항이에요. 뭐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냐면 동문은 어느 쪽으로 가겠소가 애초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거든. 그 안에서 개인은 선택을 강요받아요. 근데 봐봐. 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야! 나 니네 선택 안 해! 라는 저항을 한 거야. 근데 좀 소극적이지. 그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네가 주는 선택지 안에 인 거야. 그게 중립국을 선택한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갈등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해결하는. 첫 번째는 내가 이기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지는 거.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회피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 맞서는 것과 이기는 건 맞서는 거라고 봐야 돼. 알겠지? 지는 건 순응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말고 회피가 있는 거예요. 이 회피적 태도에서 가장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이명준의 태도예요. 광장에.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야. 왜냐면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야. 그러니까 맞서는 거긴 하거든. 그런데 선택을 한 게 실제로 남한도 북한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야 여기도 둘 다 답이 없어.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상이 없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상을 만들게가 맞서는 곳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둘 다 이상이 없으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딴 나라로 갈래. 이렇게 한 거니까 회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거는 거의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소극적 저항을 한 거지 나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념과 갈등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대체 중립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넘어갑시다. 자 필기를 미리 해놔가지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쳐다봐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이 장교가 이제 북쪽 장교인 거야. 자 이 사람이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시어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회유하려는 거지.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사람을 끌어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설득 근거예요. 그 설득 근거 첫 번째가 뭐냐면 굶주림과 범죄가 우굴대는 낯선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이게 남한으로 갔을 때 이제 대한 얘기인 거거든.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자 설득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 가장 강력한. 근데 이 사람의 말하기 태도는 어떤 거냐면 결국 반증이야. 너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됐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정확히는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잖아. 자본주의를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측면을 갖다가 언급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 쪽을 선택하게끔 하는 말하기 제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작 문제에서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화작 문제처럼 꼭 알아두셔야 돼. 반증을 통해 가지고 야 거기 선택하면 너 쓰레기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지? 근데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졌죠.
그죠? 초기에는 옛날에는 이게 전쟁 이때만 해도 사실 자본주의 나라들이 다 못 살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이쪽 이제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꽤 괜찮았어. 꽤 괜찮았는데 지도층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고 그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굶주리게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그런 뭐 아무튼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독재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중립국 이렇게 얘기하지. 가만 보면 지금 이명준이 얘기한 건 몇 마디 안 돼요. 다 뭐냐면 중립국이야. 알겠지?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장교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자 이제 근거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거야. 설득 근거 아주 구체적이야. 알겠지? 설득 근거 두 번째들이 나오는데 쌤이 그냥 이렇게 물결로 1, 2, 3으로 정리할게. 잘 봐. 연금 법령을 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너는 일터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제 먹고 살 게 주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예를 줄 거예요. 됐지? 돈과 직업과 이거 다른 거야. 돈과 직업과 명예를 주겠다. 이게 얘네가 얘기할 수 있는 설득 근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혜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 이랬는데 중립국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근소근 상의를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열면서 자 너의 심정을 잘 알겠소 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회유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를 하냐면은 감정적 동조를 해요. 알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이 잘 안 넘어오니까 네 마음 알아 하고 이제 달래주기 전법을 쓰는 거야. 이제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말하기 전략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 자 감정적 동조를 해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이게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는 누구냐면 이제 남한과 뭐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더 정확히는 이제 내가 연합군이라고 쓸게요. 연합군. 뭐 유엔이라고 봐도 돼요. 어떤 지문에서는 유엔이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 자 얘네들의 네가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쟤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이 새끼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이거 사형감이거든. 근데 내가 그것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 보복행위 없을 거야. 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북한의 설득 근거 세 번째예요. 굉장한 혜택이야. 알겠지? 북한을 조금만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지금 자본주의자들하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치? 지금 이런 보복행위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근데도 중립국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치니까 설득하던 장교.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회유를 실패한 거죠. 회유를 실패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냐면 적대감을 표시한 거지. 그래서 증오에 탄 눈초리로 명준을 내려보면서 바로 어떻게 바뀌어요? 좋아 라고 반말하지. 됐지?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고 어디로 가요? 다음 친구한테 옮겨버려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명준이 아니어도 돼요. 이해돼? 명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태도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북한 사회가 얼마나 집단적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세 명이 있어. 세 명이 있으면 내가 상식을 가진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이라면 아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에서 가장 내가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되는 우선순위를 잡을 거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호 형이야? 그러면 내가 지호 형한테 우선순위를 내가 줄 수 있는 지원의 거의 90% 이상을 얘한테 지원해. 그리고 나머지 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치? 당연히 내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 그렇잖아?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이제 좋은 말은 하겠지만 많이 뭘 해줄 수는 없을 거야. 맞지? 어쨌든 얘가 핵심 멤버잖아, 내가 지금 데려와야 되는. 그런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닌 거야. 대체 뭐가 중요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돼? 똑같은 말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돼. 얘에 따라서 다 다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얘 설득 안 돼. 야 넘어가. 쓰레기야. 야 다음 거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아주 기계적인 그런 공산주의적 집단적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야 이게. 됐죠?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옛날에 수능 특강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연계 작품이었거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왔어.
이게 북한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명준은 이거에 실망한 사람이거든. 됐지?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강압에 굉장히 실망한 사람인데 이 태도를 마지막까지 본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되게 역설적이라는 거야. 됐죠? 아무튼 다음. 자, 그래서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되풀이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중립국이죠. 지금 다른 천막에서 형광펜치 칠까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명준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얘는 원래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군 포로니까 북한에서 설득을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이명준의 상상은 이거야. 나만이 나를 설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자신 자리에도 자신을 세워보고 있었대요.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얘기들은 전부 다 뭐일 거냐면 이제부터는 나만이 나를 설득하는 상상이야. 됐죠? 여기서부터 끊어서 이 밑으로는 전부 다 뭐라고? 명준은 나만치기. 펜 색깔은 큰 의미가 없어요. 구분하려고 그래. 나만치기 이제 설명하는 거라서 내가 파란색을 쓰는 거야. 나만치기 자신에게 설득하는 뭘 한다? 상상 중이다. 됐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얘기를 안 해요. 자, 설득자는 앞에 놓은 서류를 뒤적이면서 얘기해요.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입니다. 제 나라보다 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감정적 호소야. 논리적 호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야, 너가 중립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중립국 어딘데? 얘기해봐. 스위스? 야,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지 않겠어? 이거 다 감정이잖아. 겉보기는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알겠지? 감정을 자꾸 호소하고 있는 거야. 자,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봤자 조국의 소중한 거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슴에 품은 울분을 나도 알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이 있어. 그걸 이제 몇 개만 적어볼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모순이겠지. 선생님 그게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요.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게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도 지금 엄청나고 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경제적 혼란도 엄청나게 야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기적 모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이게 첫 번째야. 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설득 근거예요. 설득 근거 첫 번째 자유가 있다. 그렇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야. 너는 이걸 다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하고 했는데 말 끊고 뭐라 그래? 똑같이 표현하지. 중립국 이러니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너가 동족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나만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동포애를 강조하고 있어요. 됐죠? 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정적 안심을 주고 있어요. 한번 이제 달래주는 거야. 아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 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민족적 대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 내 얘기가 아니야. 2,000명의 동포가 있어. 이 사람들의 내가 의견을 듣고 지금 온 거거든. 내 뒤에 2,000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너 2천만 명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거 민족적 대의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이제 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그랬는데 그딴 거 상관없어요. 중립국. 자,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조국은 지금 당신이 요구하고 있어. 근데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표현이 결국 봐봐.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사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인이니까 너가 우리 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됐죠? 아까 우리 이제 그 중략에서 뭐가 나왔냐면 노동신문의 기자였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둘 다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거든. 그걸 인정받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해서 너가 할 일이 많아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도 지금 데려와야 돼. 자, 그래서 그런데 추가로 어떤 거냐면 나는 너를 동생처럼 여겨줬어.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도 있어. 이거 이제 뭐냐면 이제 인정에 호소하는 거지. 그리고 뭐도 준대요? 개인적 조력도 준대.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필기하진 않았지만 여기가 전부 다 설득 근거예요. 설득 쓴 거 2, 3, 4야. 알겠지? 알아서 쓰세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혼잣말을 외듯이 나직하게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상상 중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립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직히 말할 것이다, 것이다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웃겠지. 이것도 다 미래죠. 그죠? 이거 상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나오는 문 앞에서 다시 현실이야. 자, 현실이 와서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마음껏 웃음을 터뜨려요. 별표 하나만. 형광펜질 하나만 쳐놓을래?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야, 왜 웃냐? 왜 쪼개? 쪼갤 상황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봐봐. 남한에서 태어났어, 됐지?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남한이 쓰레기야, 됐죠? 그래서 북한으로 갔어,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작품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부분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월북을 해서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살았어? 안 살았지,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한반도라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네. 이제 중립으로 선택했으니까. 근데 왜 쪼개냐? 기뻐 보여? 안 기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자, 밑에다가 체크를 합시다. 실제 마음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야. 됐죠? 실제 마음은 뭐냐면은 나에게 허탈한 거죠. 비애가 있을 거고 절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랬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에 플러스로 심지어는 지금 어떠냐면은 봐봐, 마지막에 북한군의 태도를 보면 내가 북한에 이 실망했었던 태도 그대로를 맛봤어.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야. 전쟁 이후에도 나만 고통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느낄 그 허탈감이 얼마나겠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실제 마음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거든 실제로. 뭐 이런 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완전 그거기 때문에 그 현실은 웃음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난다는 거야. 이게 이 웃음이 굉장히 호탕해 보이거나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뭐지? 좀 상황이 안 맞는데 얼마나 슬프면 저럴까? 라는 이제 감정을 갖다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펼쳐진 부채가 되게 중요해요. 됐죠? 자, 별표 하나 쳐놓고 이게 뭐냐면은 명준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요거를 이제 우리 지금 요 작품까지 요 중략까지가 어디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제 부채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 펼쳐진 부채가 왜 이제 명준의 저거냐라고 하면은 부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해라. 내가 이 끝 부분을 그린 이유가 있어. 요게 이제 나중에 사북자리라고 나오거든. 뭔지 알지? 부채 딱 폈을 때 뒤에 이렇게 그 모이는 부분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봐봐,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어디의 삶이냐면 여기가 남한에서의 삶이야. 그런데 북한에서의 삶은 점점 좁아진다고 얘기했어. 됐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사북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됐죠?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따가 한번 보면 돼. 자, 그래서 펼쳐진 부채가 있고, 그래서 그 부채 끝에 넓은 테두리 쪽이 어디냐면 이제 그 부채 끝에 넓은 테두리 쪽이 남한인 거야. 이해되니?
남한에서 언제를 회상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전부 다 회상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언제를 회상하고 있냐면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가을 시즌을 얘기하고 있고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보았어요.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됐지? 허세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허세라고 쓰면 안 되고 지식인으로서의 우월 의식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 수학과 이제 선생님이지. 수학과 이제 다니고 있던 대학생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근데 내가 그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똑띠기 하진 않았는데 거의 졸았어. 과외인데도 졸았어. 그걸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 되게 이 과외를 되게 뭐랄까 좀 오래 못했어요. 오래 못했는데 과외로 되게 오랫동안 뭐랄까 그 지역에서 나름 이름난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비쌌어. 되게 비쌌고 예약이 밀려 있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인간이 중학교 때만 해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무슨 퓨즈가 끊긴 듯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당황스러웠겠지. 그래서 이제 혼내다 안 되니까 이제 과외선생님 붙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소개받아서 어렵게 어떻게 순위를 맞췄어. 이 사람은 일주일에 과외를 2개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아무튼 되게 잘 가르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서울대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뭘 요구했냐면 엄마가 요구했더라고. 서울대에 모든 학교에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대학 신문이 있어요. 책자처럼 나와. 매달 책자처럼 나오거든. 주마다 나오기도 하고 주보로 나올 때는 이렇게 프린트 형식으로 이제 스코치케이스 찝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나올 때는 요만한 책으로 요보다 좀 작긴 한데 국배판이라고 이제 이거보다 작은 거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엄마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 주마다 갖다 주더라고 나한테. 그 서울대학교 그건 거야. 나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서울대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만 느꼈던 것 같아. 실제로 공부하진 않고 그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서울대를 가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뭐 꿈이 나름대로 그렇게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어딘가에 있었나 봐.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194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뭐 이제 광복 이후죠. 광복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때의 대학들에서는 대학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나 못 오는 곳이야. 엄청난 고위층 자제 아니면 지식인이야 돼. 됐지? 그러니까 그들이 봐봐 대학 신문이란 어떤 거냐면 그 지식인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 신문은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1990년대까지. 됐죠? 1990년대까지 대학 신문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저게 여러 가지 운동권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인들은 다 저걸 보는 거야. 지금 대학 신문은 거의 아무도 안 봐요. 그죠? 솔직히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대학에서 이제 지원해 주거든. 쟤네한테. 그래서 쟤네는 광고를 못 받으니까 순수하게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돈을 주고 너네가 알아서 운영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권위가 있던 곳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대학 신문을 굳이 내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 나 이 대학 다녀 플러스 나 지식인이야. 되니? 저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저게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나름. 자 아무튼 그리고 자랑스럽더지. 여자는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고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녔대요.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는 게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이야. 알겠지?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거예요. 인체 신비전. 너네 본 적 있니? 인체 신비전 본 적 없어? 야, 꼭 봐. 야, 내가 이거 중학교 때 보고 고등학교 때 봤는데 개충격이야. 징그러운데 개궁금해. 실제로 미라를 전시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저거 제대로 된 데서 보면 내가 해외 나갔을 때 저거 한번 봤는데 제대로 된 데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잘라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을 잘라서 그러니까 보존을 해놓는 거야. 미라 형태가 아니라 보존액에 넣은 상태로 보존을 해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해부가 되어 있어. 이게 징그러운데 내 몸을 구경할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면서 동시에 징그러워. 되게 신선한 충격이야. 그게 엄청 넓거든. 저거 다 보는데 한 1시간 걸려. 그런 언니들만 30분, 1시간을 보는 거야. 이해돼?
뭐 엄청난 작업인데 저게 뭐 내가 알기로는 저 괴담이 좀 많아. 중국에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뭐 약간 중국의 비리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없어졌거든. 갑자기 없어졌는데 저 사람하고 동일한 골격을 가진 이제 인체 신비전에서 미라가 발견이 됐고 그 전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는 걔가 임산부인 미라로 발견이 된 거야. 전시가 되고 있던 거야.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에서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다는 뭐 온갖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 사실 이제 확인된 바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상설 전시가 아니라 올 때가 있어. 무조건 봐야 돼.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고 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끔 나오잖아. 신장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영화에서 신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너네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걸 보면 신장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 진짜로. 간이나 이런 것도 다 보이고 혈관계만 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되게 특이해요. 저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그게 당시에 되게 어쨌든 유행이었어요. 계속 돌아와서.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정치는 경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해방 직후에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정치를 경멸한 이유는 해방 직후의 남한의 부패한 정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봐봐. 이 경멸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사실은 강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현실이 어때? 현실이 쓰레기인데 내가 강한 관심이라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가로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월북이에요. 됐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부채가 조금 더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었어. 요 분지 아직 북한으로 간 건 아니야. 이제 점점 좁아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제 남한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싫은 거야. 남한에 떠날 준비를 하는데 윤회가 누구였냐면 여전히 얘는 남한의 애인이지. 남한에 두고 온 애인.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제 북한으로 떠나올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 있어요. 됐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으로 밀항하는 배죠. 그죠? 그 당시를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상이 바뀌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밀항하는 배 안에서 썩은 내가 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두고 온 이제 애인에게 이제 뭐랄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야.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등 쓸데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선인 코로츠의 숙소에서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이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이는 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숙소에 지금 간 모양이네. 구겨진 바바리 코트의 시래기처럼 이랬는데 잘 봐. 구겨진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는 원래 멋쟁이의 상징이잖아. 근데 구겨졌어. 또 시래기처럼 바랬어. 심장도. 이 얘기가 뭐야? 실망을 한 거지. 어디에? 북한에요. 됐죠? 그래서 여자가 바뀌었죠? 윤혜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하숙집으로. 북한이지? 그치? 북한에서의 애인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회상신이 바뀌어요. 그죠? 남한에서 북한으로. 여자가 각 국에 있는 거야. 아주 미안하다. 지금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부러운 삶이야. 맞지? 그럼 나한테 무슨 속설이 있었냐면 조종사는 그러니까 비행기 기장은 나라마다 애인이 있다고 했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비행기 기장들이 되게 비행을 여러 곳으로 하잖아. 여러 곳으로 하고 돈이 많으니까 나라마다 와이프를 둔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피고 막 여자 많이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쌤이 학교 다닐 때 최고 우선 직업, 남자들의 우선 직업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걸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조사하면 조종사였습니다. 파일럿이었어. 일단 파일럿이란 지금 되게 멋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 세계를 다닌다라는 돈도 많이 벌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문제점은 뭐예요? 한국에서 조종사 되려면 당시만 해도 공군을 입대해야 돼.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은 한국에서 비행 스쿨도 있고 미국을 가면 돼. 미국을 가면 3, 4억 정도 들기는 하는데 비행 스쿨을 수료하면 파일럿이 될 수 있어요.
됐지?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생으로 공군에 입대해서 의무복무 10년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 거냐면 40에 나와.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받고 이제 파일럿이 되고 10년이거든. 의무복무가. 그러니까 40에 나오는 거야. 40에 이제 부기장으로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가는 거야. 이륙합니다. 방송하는 기장님 50대 아니? 이제 나이가 좀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젊은 기장들이 많지만 당시엔 그랬어. 어쨌든 벌써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랬던 시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아무튼 이랬는데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다시 맞지?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도 악마가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나 웃고 있는 스스로가 웃는 거네요.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가 지 머리 친 거 아니냐? 내가 나만 싫어서 북한 갔잖아. 맞잖아. 근데 북한에서 제대로 살고 있어? 못 사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가 지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병신인 거야. 지가 외통수를 친 거야 자기한테. 나만 싫어. 그래서 북한 갔는데 개쓰레기야. 됐니? 갈 곳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 스스로 이제 함정에 빠진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 태도예요. 됐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을 선택했지만 유토피아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적응도 못했어. 적응을 못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에서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어요. 스스로 이제 외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채가 이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어떤 대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시 이제 바뀌어서 마지막으로니까 한 번 더 회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면 이번에는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 전쟁 중에 이제 다시 재회했을 때야. 그 동굴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됐죠? 전쟁 중 재회의 공간. 이때 이제 아기가 생겼거든. 그래서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딘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회상 중인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 있냐면 부채의 사북자리에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사북자리 설명했지. 어딘지. 그지? 결국은 맨 끝공다리에 지금 서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좁은 현재 상황인 거야. 가장 좁은 현재 상황. 모서리에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계 상황으로 보면 좋은데, 근데 보세요. 사북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부채가 펴져 있을 때 요렇게 생기고 부채가 접혀졌을 때 딱 오므라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북자리 때문에 이 매지가 생겨서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매지가 생겨서 이게 펼쳐지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 사북자리는 뭐냐면 전환점인 거 아니야? 한계 상황이자 전환점을 설명해요. 근데 어떻게 전할 때인지 나도 몰라. 됐지? 이게 아예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얘가 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인식해야 돼, 이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봐봐.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아직은 한계 상황으로만 인식해요.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어. 좁아졌어. 자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나는 왜 전환점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탔어.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계 상황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환점을 국면을 모색한 거야, 나름대로.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해결책이 도피적이죠. 그래서 쌤이 소극적인 어떤 대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결정 자체 때문에. 자,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성격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데요. 자, 성격을 골라잡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삼이 안 좋은 이유 하나야.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아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느낌으로 살 수가 없어. 중학교 때랑 똑같아. 너네 친구들끼리 노는 거 보잖아?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놀아. 그렇지? 왜? 중학교 때부터 만난 놈들이거든. 새로운 사람이 아니야. 학교를 다른 데로 가서 아예 새로운 곳을 가버리면 무슨 좋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게 뭐냐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원래는 찐따였는데, 예를 들면 원래 개찐따였는데 중학교 때 되게 잘 나가는 척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 알 게 뭐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양아치처럼 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혹은 원래 개양아치였는데 딱 신문세 딱 싹 해서 되게 찐따로 사는 거야. 조용하게. 됐지? 그럴 수 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척하고 모범생인 척 할 수도 있어요. 되니?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 끝나면 이제 취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리뉴얼할 수 있는 시기가 요때와 그게 얘기야. 아예 새로운 나라로 가면 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성격도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나름의 의지야. 소극적이진 하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뭐 따로 필기는 하진 않을게.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지만 나름 의지는 있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다만 한 가지가 없었어. 됐죠? 이게 이제 의식의 반전이에요.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상상을 하고 회상을 한 거야. 나의 생을 쭉 반추해 본 거야. 남한에서의 나의 삶, 북한에서의 나의 삶, 전쟁 때의 나의 삶. 됐지?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나 지금 배 위에 있어. 아, 이제 잘 될 거야. 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나 성격도 새로 만들어보고 나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 하고 갔는데 바다를 쭉 봤는데 뭘 봤냐면 2마리 새를 봤어요. 이게 누구겠니? 당연히 은혜는 죽었어요. 전쟁 중에.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 미쳤죠. 그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다시 그 결국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생님 왜 2마리 새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몸을 풀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몸을 풀었다라는 거는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방금 태어난 아기 이렇게죠. 그죠? 근데 무덤 속에서니까 죽은 거 아니냐?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트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래. 그러니까 얘네는 죽은 거죠. 그래서 죽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했고 그걸 이제 얘는 환상처럼 본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 그래서 이 여자가 떠돌다가 내 아내랑 이제 아이랑 같이 와서 명준 씨 하고 온 거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자신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돌아서서는 마스트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바다를 본대요. 큰 새와 작은 새, 꼬마 새. 이게 뭐겠어? 은혜와 자식이지.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었어.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는 날아다니는 광장이 될 거예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정신이 든 그에게는 푸른 광장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푸른 광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명준에게 있어서 이곳은 이상적 공간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얘들아. 됐니? 바다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전환점이 되는 공간이잖아. 왜? 내가 지금 육지에서 전투를 하고 육지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봐봐 북한으로 넘어갈 때 배 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전환점이 이어졌지.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곳으로 선택할 때 뭐 타고 또 바다로 온 거지. 그러니까 바다는 늘 이 사람한테 전환점이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환되는 공간인데 전환점. 그런데 얘한테 지금의 바다는 북한과 다르게 사랑이 충만한 곳이야. 왜? 내가 지금 누굴 봤어? 은혜와 죽은 자식을 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푸른 광장은 결국 명준에게 이상적 공간이 돼요. 당연하게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옆에다 쓸게요. 이념적 갈등이 없어요. 개인적인 삶과 플러스 이상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유와 사랑이, 가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어딘가야. 됐지? 그러니까 얘는 그 집단적인 의식을 가족으로 찾은 거예요. 됐죠? 내가 존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곳. 이 지금은 내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지, 애기 엄마지. 애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지금 바다로 얘는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가야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 한 일을 생각한다면, 이랬으니까 이제 초반에 이런 것들이 다 감시자인 줄 알고 막 이제 행패를 부렸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일들이 회상을 하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어. 저기가 진정한 내가 갈 곳이야. 근데 저기 어디야? 바다야. 알겠지? 죽겠다는 걸 계속 지금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결국 이제 뭐 그렇다고 어쩌고 뭐 쭈쭈 얘기하면서 봐봐. 그래서 무덤을 이기고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이랬으니까 내 자식은 딸이에요. 됐죠? 손짓해서 부른대요. 오래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대요. 무서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긴 한데 무섭죠. 웃음의 의미가 중요해요. 북한을 떠날 때 이 사람 웃었어요. 됐죠? 왜 그러냐면 현실이 너무 자조적이라서 너무 현실이 어이가 없고 비애감에 찬 나머지 울지 못하고 웃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웃어요. 됐죠? 이번에 웃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야. 이건 진정한 기쁨인데 결말이 어때? 다음 문장.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됐죠? 미스터리 말입니다. 됐죠? 죽었음을 암시해요. 이해되지? 웃음이 결국 죽은 거야. 이 사람은 평화를 찾았지만 그 평화는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죽음에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서 그 석방자 한 사람이 이제 미스터리야. 명준이 바다에 빠졌음을 암시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서술자가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냐면 제3자의 입으로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됐지? 자, 이거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면서 한 번 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렸는데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가 안 보여. 왜? 아까까지만 해도 보였잖아. 왜 안 보이겠어? 얘네가 이제 만난 거지. 맞지? 그래서 흰 바다새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결국 누구임을? 명준임을 암시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어디론가로 가버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요.